네. 제가 제 원래 수업 듣는 수험생들보다 또 아닌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어색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 제가 이제 이 수업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선생님들 오늘 날짜 계산해 보니까 이제 72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달 남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말을 100마디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부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수업 개설한 이유가 크고요. 그리고 네, 저도 고향이 조금 멀리 있는데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부에 열중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 수업 진행 방식은 제가 조금 고민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과 쪽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범대 수학교육과 쪽이거든요. 수학 있으세요 여기? 수학 있으면은 손 한 번만. 두 분 계시네요. 네. 그래서 근데 말을 할 때 뭐 2가지 3가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좀 끊어서 하는 편이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한 가지 얘기하고 2가지 얘기하면 수업 특징 부분에서는 제가 좀 고민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흐름에 맞춰서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오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그 분도 학생인 것 같은데 교수님 수업이 잘하시긴 하는데 처음부터 나는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런데 수업은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힘들다는 거야? 아니면 힘들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건 아닌데 하여튼 난 처음부터 나가는 게 좋은데 왔다 갔다 해서 조금 곤란한 게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조금 왔다 갔다 할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약간 좀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하려고 했던 대로 한번 진행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저는 이제 교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도 교재 오늘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원래 계획은 저는 교육 과정부터 나가려고 했는데 학교 관계자분이 제 특강 OT를 좀 들어보셨나 봐요. 그래서 뭐 교육 쪽 관계도 아니고 수학 쪽 뭐 이렇게 공부 잘 하신 것 같진 않은데 이해가 좀 됐다.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통계나 뭐 평가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문의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이 약하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평가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그 평가부터 오전에 해가지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11시 50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제 생각에는 이 물리적으로는 하루 만에 제가 만든 책 제목은 아닌데 하루 만에 끝낸다고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학을 하루 만에 물리적으로 끝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서적으로 선생님들 마음가짐 속에는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낸다는 보장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끝낼 수 있도록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1시 50분에 점심시간 맞춰가지고 끝내고 밥 먹고 다시 진행하고 저녁은 제가 한 2, 3시쯤에 인원수 보고 어떻게 할지 이렇게 정할게요. 그리고 이 12시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이게 저도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과 같이 한 12시간 동안 공부해 본다는 게 제가 학부 시절에도 그렇고 졸업해서도 전 봉사활동을 주로 했었는데 주로 했던 게 야학이나 공부방 이런 데서 많이 했거든요. 하면 애들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잖아요. 그럼 시험 직전에 같이 밤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애들하고 라포 형성이나 이런 게 잘 되고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취지가 크니까 뭐 한 명이 계시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평가 페이지가 96페이지네요. 96페이지 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그 기출표입니다. 제가 제 수업의 특징이 기출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타당도하고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에 들어가 보시고 또 뭐 그쪽에서 발간한 책들을 보면 그쪽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루는 부분이 타당도하고 신뢰도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수능 출제죠. 수능 출제 관리하는 거고, 임용시험은 한때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누가 하노?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야지. 이래서 계속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제 이 신뢰도 측면에서 또는 타당도 측면에서 확보하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런 쪽에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이제 신뢰도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신뢰도 문제 나와서 선생님들이 좀 심지어 뭐 화를 내는 그런 수험생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까지 낼 필요 있나 이렇게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마땅히 나와야 될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평가가 강조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쪽에 온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 시험이 그렇게 출제가 안 됐다면 저는 이쪽에 올 필요가 없었고, 저도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출제 방향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잡아가는구나 싶어서 제가 이쪽에 오게,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다 싶어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관계자분도 좀, 아무래도 이쪽이 문과 쪽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과 쪽은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가 이 표를 보시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기출표라고 했죠. 제 수업은 기출 기반을 하고 또 이 교재 만들 때 기출에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가 간간히 있을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한 칸의 네모 박스, 이거는 다 기출에 있던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임의로 문장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내용을 넣진 않거든요. 제가 창작을 해서 전부 다 기출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거나 또는 교수님들 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책도 최소한 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 한해서 제가 모아가지고 추려가지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 유학 갔다 오신 분 책도 많이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최신 트렌드를 그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육학은 한 7, 80%가 옛날 거 많이 다루죠. 심지어 100년, 200년 거 이렇게 막 다루고 있는데, 최신 거는 제가 봤을 때 비중이 한 뭐 10%, 20% 안팎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선생님들은 아닐 수 있지만 저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봐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 교재의 특징은 기출과 교수님들 책 위주로 했다고 말씀드리고, 이 표가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잘려 있네요. 그래서 여기 평가 유형 처음에 보이시죠? 그 평가 위에 보면 여기 평가 시점 분류해서 진단 형상 종합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성장 보이시잖아요. 이 성장이 재작년에 나왔죠. 요거 위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 참조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렸는데, 제가 제 수업 시간에도 종종 제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편집 과정에서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책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도 잘 웃는 편인 것 같아요. 수업하다 보면 그렇게 피드백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도 수업하다가 이해 안 되면 인상 쓰시고 평상시에 좀 미소 지으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학생들과 대화할 때 가장 좋은 대화는 저는 미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정리했습니다. 평가에서는 요거 5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선생님들이 알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실 거잖아요. 공부하고 제 스타일은 이렇게 한 과목을 오랫동안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하시고 집에 가셔도 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간단하게 또 뒤풀이를 할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책이 나왔으니까 한 30분 정도 다시 점검하고 주무시고 그 다음 날에 또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쉬고, 추석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좀 쉬고, 그 쉰다는 게 예를 들면 컴퓨터를 오래 한다든지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잠을 많이 잔다든지 맛있는 거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치킨을 좋아해서 치킨으로 스트레스 많이 풀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72일 남았는데 하던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 수업 안 듣는 분도 좀 많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을 믿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제 수업 스타일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에 맞춰서 이렇게 그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 중에도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다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첫 번째가 평가인 것 같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준거거든요. 그래서 기출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준거 자체는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에서 설정 부분은 저는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출된 적은 없어요. 요건 기출이 많이 됐어요. 중고평가에 대해서는 많이 물어봤거든요. 중고 참조평가의 개념, 뭐 특징, 유의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객관식에서 많이 물어봤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중고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고평가가 중요한데 그 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선생님들한테 알 필요 있지 않나. 그런데 기출된 적은 없어요. 기출되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거고, 평가에서 나누자면 참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있을 거고, 저는 특별하게 보는 게 수행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3개 다룰 생각이에요. 이 3개 중에서 참조에 대해서는 또 3개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는 규준이고, 그 다음에 준거, 자기평가. 그러니까 참조를 하는데 뭘 참조할 것인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준 하면은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첫 수업을 저 통계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교육학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가 뭐냐면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뭐죠? 예, 정상분포 또는 정규분포 이렇게 합니다. 요 그래프는 꼭 아셔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또 책을 낸다면은 책 표지에 이 그래프를 꼭 넣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성태재 교수님 계신데, 그분은 책 그 앞 표지에도 대부분 이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블룸 교수 책에도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가운데가 평균입니다. 평균 M으로 잡고 양쪽에는 비율로 치자면 50% 그렇게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규준이라 하면 이 기준, 평균이죠. 평균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기준을 삼아서 나의 위치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규준 평가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남이 없으면 절대 평가할 수 없죠. 그게 규준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준거. 그러니까 이 평가의 단점이 경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쟁은 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나 성취 기준 이런 거와 하는 거다.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게 준고평가고, 그 다음에 경쟁은 자기 자신하고 하는 거다. 그게 자기평가고요. 그래서 요거 출제된 게 재작년이죠. 능력, 성장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린 부분이 요겁니다. 요게 잘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해서는 진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형성, 그 다음에 총합, 평가가 있을 겁니다. 총합에 대해서는 기출 한 번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요하진 않습니다. 총합에 대해서 선생님들 알아둘 거는 그냥 책무성하고, 그 다음에 선발. 우리 임용고시가 총합평가잖아요. 경쟁시험이니까. 요 선발 기능이 있는 거죠. 이거 말고는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것만 아시고 그냥 이렇게 버려두시는 게, 지금은 더 많이 외우는 것보다는 정리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제 수업의 특징은 안 나오는 걸 철저하게 좀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출제된 건 형성입니다. 생각 외로 진단이 객관식에도 많이 출제는 안 됐어요. 네, 나중에 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항상 데이터로 분석하거든요. 이게 이과 스타일이에요. 원래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신들한테 물어봤죠. 뭔가 궁금할 때. 그리고 최근 100년간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통계, 데이터로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형성평가가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그리고 기출, 우리 논술형 기출에서도 2번이나 출제됐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야 되는 게 수행평가죠. 네, 수행평가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행평가의 개념을 묻거나 정의를 묻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 정의가 단 하나면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의가 2개 또는 3개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기 힘들어요. 그 중에 큰 게 선생님들 대부분 보면 교육학 강의 첫 강의가 대부분 교육이 무엇인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전봉모 선생님 나오고 또는 피터스 교수님 나오잖아요. 이거 많이 배우시는데 저는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거를.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 근데 알고는 계셔야죠. 전봉모 교수님의 교육의 정의는 뭐죠?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예, 요거는 우리가 교육자니까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면접 보실 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터스가 말한 것도 인지, 규범, 가정 이렇게 분류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세 개 중에 저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인지 공부할 때는. 근데 인지 영역에서도 피터스 책을 보면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안목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안목을 길러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저도 선생님들의 교육학에 대한 안목을 넓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수행평가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유의점인 것 같아요. 이 수행평가가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수행평가인데 이걸 어떻게 잘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유의점. 그리고 수행평가할 때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다른 평가에 비해서 이런 평가들에 비해서 신뢰도가 낮은 편이에요. 수행평가가. 비해서 신뢰도가 없다는 게 아니고 낮은 편인데 이 신뢰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제가 조금 많이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를 하나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항 분석. 선생님들 이쪽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문항 분석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전 검사가 있고, 고전 검사 이론이에요. 고전 검사가 있고, 그 다음이 문항 반응 이론. 제 말 잘 듣고 이렇게 쓰십시오. 글씨가 제가 지금 좋은 편은 아니니까. 네,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좋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네.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점수 해석. 점수 해석에서 제일 많이 시험에 매년 출제됐습니다. 규준 점수에 관한 해석이죠. 규준 점수 해석. 이게 뭐냐, 아까 제가 그렸던 정규 분포 관련돼서 뭐 평균, 표준 편차, G값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매년 출제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1교시에 할게요. 제가 뭐 웬만하면 다른 그 선배, 경험자들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방금도 들어오는데 이거부터 하는 게 좋겠다 하셔가지고 이거부터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타당도, 신뢰도입니다. 타당도도 나왔죠. 그리고 신뢰도도 나왔고. 그런데 지금 출제된 거는 시험에 관련돼서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 채점자에 대해서는 출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것만 다뤘어요. 요건 안 다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고, 요거 내용 타당도 나왔죠. 문항 내적 일치도 나왔었고, 요거 다뤘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 타당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내용 타당도거든요. 그러면 우리 연구반복론에서 우리 임용고사 보면 연구반복론이 있습니다. 통계도 있고. 통계는 기초 통계만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통계 다뤄줬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럴 리 없겠죠. 네, 수학생들이 있으니까. 네. 연구반복론에 내적 타당도가 있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출제 제일 많이 됐거든요, 객관식에서. 그래서 이 내적 타당도하고 우리가 다뤘던 내용 타당도 있잖아요. 이 정도만 확실하게 구분하실 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모형에 대해서 볼게요. 평가 모형 하면은 타일러 있고, 스크리븐 있고, 또 한 명 아이즈너하고 스테이크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분이 조금 유력하고, 이분까지 기출에 좀 많이 다뤘거든요. 딴 분도 있지만 이 네 분이 주로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타일러가 2번 출제됐고 나머지는 다 1번씩 출제됐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는 이 정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평가의 요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프린트도 지금 나갔죠. 네. 111페이지입니다. 111. 그러면 제가 그 좋아하는 또 교육학자 중에 마틴 부부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하신 말씀에 제가 이런 말들 중간에 꺼내는 거는 2차 면접 때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교육은 뭐라고 하셨죠, 이분이? 만남이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만났잖아요. 이제 교육이 시작된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매년 우리는 학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게 운명이다라고 하시거든요. 오늘은 어떤 학생들이 올까 내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오면서 오늘 어떤 분들이 올까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한편으로는 뭐 좀 이런 표현 애매하긴 한데 제가 오히려 약하니까 네, 뭐 설레이는 것도 있고 네, 그랬습니다. 선생님들도 학교 가서 매년 학생들을 맞을 때 이렇게 설레는 기분으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네. 그리고 이분이 제가 말하다가 자꾸 딴 얘기 한 번씩 해가지고 원래 이분 얘기 꺼낸 이유가 있는데 네. 하여튼 이분이 이 말을 하셨습니다. 이분 약간 실존주의 입장인데 종교 쪽이 강합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저 여기에 그냥 감동받았거든요. 제가 가끔 책을 보다가 막 이렇게 감동받아서 이렇게 복받칠 때가 있어요. 이분 이 말 들을 때도 제가 좀 많이 반성하고 그랬는데 학생들은 대답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지? 이야기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야 대답해 이렇게 한 적은 없는가? 이렇게 반성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하고 소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안 나온 부분이 의사소통이에요. 다른 건 다 나왔어요. 근데 의사소통 부분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소통에서 두 가지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 가서 다룰게요. 그래서 의사소통 중요하니까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이 말 꺼낸 이유는 저랑 이렇게 대화를 수시로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하면은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끄덕여도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11페이지 보면 2절 문항 분석 및 검사 점수 해석. 네, 지금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볼 겁니다. 첫 번째 문항 분석인데 출제가 제일 많이 된 게 네모 박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박스를 쳐놓거든요. 첫 번째가 변별도입니다. 변별도하고 난이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거 단일 개념으로는 출제 안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함의하고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문항 반응 이론에서도 중요한 게 변별도와 난이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타당도 신뢰도에서 우리 문항 내적 합치도 있잖아요. 크롬바가 알파 계수. 이거 분석할 때도 선생님들이 난이도하고 변별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분석이 돼요. 네. 그런데 난이도하고 변별도를 잘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난이도하고 변별도 관련돼서 분석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수학에서는 정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의를 출발해 가지고 막 나갑니다. 그리고 또 나가요. 이렇게. 저는 이런 학문이 좋거든요. 다 스타일이 있겠지만, 그래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하고 이 기본을 통해서 응용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알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이 2번에 출제됐잖아요. 왜 그렇게 출제됐겠습니까? 그리고 기회의 원리, 만족의 원리 작년에 나왔죠. 이거 나왔을 때 왜 타일러, 왜 옛날 사람이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잠재적 교육과정이 뭐죠? 뭡니까? 이거 나올 리는 없겠죠, 올해는. 네.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계획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경험한 거죠. 네. 그래서 타일러는 첫 번째 학습 선정할 때 기회를 줘야 된다. 아이들이 학습 경험을 줘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 경험의 기회가 학생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불만족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뒤에 강조하신 게 뭐냐면 그 타일러의 논문을 보면 이걸 강조하셨어요. 아이들의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주면 안 된다. 그게 잠재적 교육과정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같이 출제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런 걸 다 깨뚫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하는 거지 그냥 이게 뭐 단순한 개념이라서 절대 출제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좀 서론이 자꾸 길죠. 네. 그래서 변별도 난이도 이거 꼭 아셔야 된다는 입장에서 네.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문화 내적 일관성 이건 작년에 나왔죠. 그럼바와 알파. 선생님들 저도 대학원에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 많이 오세요. 공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학교 가셔도 계속 공부해달라. 네, 공부하는 교사가 될라. 2차 면접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교학 상장이잖아요. 학생들과 같이 공부해야죠. 저 학교에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 애들이 선생님 왜 자꾸 공부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공부해야지 너희들도 공부하지.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한 거는 논문을 쓰면 논문에서 대부분 많이 활용하는 게 리커트 척도랑 크럼바와 알파 계수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 리스라고 있습니다. 논문 검색하는 사이트예요. 거기에 리커트라고 쳐보세요. 그럼 논문이 5,000편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는 지금 트렌드 있잖아요. 이런 교수님들이 뭘 다루고 있는지 출제자는 교수님들이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을 잘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1번 변별도 난이도 2번부터 갈게요. 변별도는 상위 집단 또는 하위 집단을 변별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변별도 계산하실 때는 반드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을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난이도는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말 그대로 어려운 정도인데 난이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는데 1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30명이 맞췄어요. 그럼 전체 인원수가 100명이니까 이건 0.3이겠죠. 난이도 지수는 0.3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00명 중에 70명이 맞췄다. 그럼 난이도 지수는 0.7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게 쉬운 거죠? 네, 이게 쉬운 거죠. 그래서 난이도 지수가 높은 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헷갈리는데 선생님들 문과 쪽에서는 조금 이게 힘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다르게 쓰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수학 쪽에서는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수학 관련된 설명한다고 뭐라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또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기록이 제일 큰 게 뭐죠? 제가 죄송합니다. 번호를 매겨야 되는데 기록이 제일 큰 거 몇 번입니까? 우리 학생들 몇 번입니까? 네, 3번이라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기울기 제일 큰 건 2번입니다. 자, 기울기가 얘가 1이라고 칩시다. 선생님들 학교에서 이런 거 제대로 좀 안 해서 제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 뭐야 이런 표정 짓는 분이 좀 계시는데 지금 요 기울기가 1이고 요 기울기가 2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수잖아요. 그렇죠? 가파른 정도는 얘가 심각해요. 많이 가팔라요. 근데 수학 정의 입장에서 보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4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절대값은 커요. 근데 그냥 값은 얘가 제일 작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얘는 제일 작아요. 기울기 제일 큰 건 얘죠. 그래서 이것도 수능에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하죠.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네, 근데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이게. 네.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수학하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좋아해가지고. 여튼 이게 높으면 공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쪽은 통계 파트니까. 그래서 이게 높으면 난이도 지수는 높지만 쉬운 문제다. 네, 그렇게 된 거고, 요거는 난이도 지수는 낮지만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변별은 항상 상위 집단하고 하위 집단하고 나눕니다. 그러면 100명이라고 친다면 여기 50명, 여기 50명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변별도는 상위 학습자 50명하고 50명이 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빼줍니다. 하위 학습자가 다 틀리는 거죠. 상위 학습자가 다 맞추고 하위 학습자가 다 틀리면 이건 얼마가 나오죠? 1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변별도가 가장 높은 문제다. 그래서 제일 잘 만들었다 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건 추가는 나중에 할게요. 또 더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25고 여기가 25다. 이거는 계산하면 0이 나오죠. 쓸 필요 없네요. 0이 나오고, 그럼 이렇게 될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0이고 여기가 25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버려야 됩니다. 선생님들 출제하시고. 근데 선생님 이거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쳐야 되죠. 그래야지 상위학습자, 하위학습자가 구분이 되잖아요. 시험 치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시험 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점수 해석이죠. 지금 점수 결과를 해석하는 구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크롬버그 알파 계수에서도 이런 문항들이 나오면 제거해 줍니다. 제거를 해주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크롬버그 알파 계수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형성표까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동기 이론에 관련돼서 출제된 게 있죠. 동기 이론에 대해서 출제된 거. 악스 모형 있잖아요. 이게 뭐죠? 주의 집중. 이거는 관련성. 이거는 자신감. 이거는 만족감이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주의 집중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고, 이건 관련성입니다. 저의 관련성은 기출하고 선생님들 현장에 가서 중요한 거 저는 많이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고, 지금 형성평가 한 거는 요것 때문에 한 겁니다. 자신감 얻으라고. 배웠으니까 풀 수 있어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 경험을 갖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 뭐가 높아지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형성평가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은 제 많이 하던 말인데 이렇게 또 표정 짓고 있네요. 그리고 한편은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제가 잘해야 될 텐데 이런 표정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2003년도 기출 21번 보겠습니다.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50문항의 시험을 보았다요. 아래 표는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1번과 2번 문항에서 정답과 오답을 한 빈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1번의 변별도는 어떻게 되죠? 선생님 제가 상위 집단, 하위 집단 이렇게 나눠서 공식을 썼지만 문제 빨리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상위 집단, 하위 집단 정답률 있잖아요. 1번 문항 보면 31, 10 이렇게 있죠. 요거 그냥 빼주면 됩니다. 그럼 21이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27하고 11이 있잖아요. 요거 빼주면 얼마죠? 16이죠. 누가 커요? 얘가 크잖아요. 그럼 얘가 변별도가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공식 외워도 되지만. 그 다음에 변별도는 그러면은 1번이 높으니까 답은 1, 2번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난이도 볼게요. 난이도 보면 난이도는 정답률이잖아요. 상위 집단, 하위 집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답률만 보면 돼요. 정답이 1번은 41이고 2번은 38이잖아요. 네, 그럼 난이도가 누가 높아요? 누가 더 작게 맞췄습니까? 2번이 작게 맞췄죠.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난이도 지수는 요거 지금 조금 제가 이 문제를 한 거는 여기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라고 했죠. 난이도 지수가 높은 거는 1번이죠. 난이도 지수가 높은 거는 1번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거는 2번입니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해놨어요? difficulty라고 해놨잖아요. 어렵다고. 네,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네, 그런데 성태자 교수님도 근데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시냐면 그냥 일반 생활에서는 혼용해서 쓰자라고 하세요. 그 말은 다시 또 해석하면 이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하는 문제는 출제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이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나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 그러면 나중에 질문을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난이도 변별도 가르쳐주는 개념은 이 단편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학습 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습 무기력에 빠진 학생들을 잘 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가 제가 종교는 없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이탈을 했다. 그럼 그 한 마리 양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99명이 잘하는 학생이 있어도 이 한 명이 일탈된 학생을 우리가 구제하는 게 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잘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이 또 난이도 변별도예요. 왜 또 저걸 묵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또 왜 연결되는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측면이 중요한 거예요. 교수님들은 그런 방향성으로 출제하신 겁니다. 이 공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 기출 12번 지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10명의 학생들에게 문항당 배점이 1인 10개의 사지선다형 문항의 시험을 치르게 한 후 답안을 채점의 결과의 일부분이다.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 50% 학생들을 하위 집단, 50% 학생들을 하위 집단이라고 할 때 다음 표에 대한 해석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어디로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A, B, C, D, E까지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으십시오. 변별도 나오면 상위 집단, 하위 집단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E, F 사이에 줄을 확실하게 그으십시오. 그러면 이 윗구간에 있는 아이들이 상위 집단이고 밑에 있는 아이들이 하위 집단이죠. 그러면 1번 볼게요. 문항 1은 변별도를 고려할 때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하다. 하위 집단이 더 많이 맞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2번 문항 2는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을 잘 변별한다. 네, 잘 변별하네. 상위 집단이 많이 맞췄고 하위 집단이 한 명밖에 안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변별도가 좋은 문제죠. 네. 그리고 3번 문항 3과 문항 4의 변별대 지수는 같다. 그러면 상위 집단, 하위 집단 맞춘 수가 같다는 겁니다. 맞춘 수가 같으면 돼요. 3, 4번 상위 집단 2문제씩 맞췄고 하위 집단 3문제씩 맞췄잖아요. 똑같네요. 네, 3번 맞습니다. 그리고 문항 3과 문항 4의 난이도 지수는 그냥 상위 집단, 하위 집단 나누지 말고 정답률이죠. 그러면 3번, 4번 보시면 5개씩 맞췄네요. 그러니까 난이도 지수는 같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5번 보면 내 문항 5의 오답지 반응 비율은 0으로 오답지들의 매력적이지 않다. 네, 맞죠?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오답 매력도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난이도 변별도 구성할 때 오답지의 매력도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요거 관련돼서는 형성평가에서도 기출된 적이 있어요. 형성평가 문제 구성할 때 주의할 점 뭡니까? 형성평가지 하면 선생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2가지가 있거든요. 형성평가하면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2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학습 결손을 진단해야 됩니다. 이거 학습자 측면이죠. 학습자. 그 다음에 교사 측면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교수 지도 개선이죠. 요 2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고 형성평가 문제 개발할 때 유의점이 뭐냐면 아이들의 5개념을 잘 지적해줘야 돼요. 네, 그런 문제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만하려고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요 난이도 변별도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로 가볼게요. 그래서 3번 보시면 문항 추측도는 추측을 해서 문항의 답을 맞히는 지수입니다. 이거는 흔히 찍어서 맞췄다. 제가 갑자기 일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일본 말 쓰면 요즘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말 생각하다가 잠깐 로딩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4번은 문항 교정 난이도. 문항 교정 난이도는 순수한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추측도를 뺀 거, 찍어서 맞춘 걸 뺀 거, 그걸 말하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오답지의 매력도 아까 말씀드렸고 6번의 별표 하나 칩시다. 별표를 다시 치자면 변별도 난이도 별표 2개 해야 됩니다. 이 개념 자체를 외우지 마십시오. 이 의미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 외웠는데 외우셔도 됩니다. 버리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문항 반응 이론은 별표 하나 할게요. 고전 검사하고 문항 반응 이론하고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예로 들자면 선생님들 다 수능 치셨잖아요. 그렇죠? 수능을 예로 들어볼게요.
수능을 예로 들면 그냥 이것도 제가 수학으로 할게요. 수학을 보면 2점 문제, 3점 문제, 4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4번의 거의 마지막 문제를 흔히 요즘 킬러 문제라고 하죠. 저는 이런 문제 출제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왜 출제하겠어요? 방금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변별도 때문에 하는 거죠. 선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준평가가 좋지는 않아요. 이 기준참조평가가 좋지는 않지만 왜 해야 됩니까? 선발해야 되니까. 네, 구분 지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모든 사람이 완전학습을 이룬다. 우리 교사학습 방법에서 할 거거든요. 완전학습을 해야 되지만 다 통과했어. 그럼 선발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걸 얘들이 해결해야죠. 네.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이걸 확보해서 신뢰도 확보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꾸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 문제를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A라는 학생은 2번, 3번을 다 맞춰서 80점에 도달했어요. 100점 만점 중에. B라는 학생은 4번 문제를 다 맞추고 2번 문제를 다 틀렸어요. 실수를 잘하는 아이예요. 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객관식 다 맞췄는데 주관식 다 틀린 적 있어요. 계산 실수를 다 했더라고요. 중간에 보니까. 그래서 되게 긴장했던 적이 있거든요. 수능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그랬고 아이들한테도 말한 게 수능에서 절대 이런 문제 안 낸다. 야 지금 우리 임용시험인데 수능시험 아닌데 이런 표정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2번 문제만 다 틀려서 3번 문제, 4번 문제 다 맞췄어요. 얘는 이쪽을 많이 틀리고 얘는 이거 다 맞추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똑같이 80점이야.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합격시킬 거예요? 이쪽이 좋겠죠. 네. 그런데 지금 고전검사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구분하기 힘들어요. 지금 수능 체제는. 그런데 문항 반응력 이론은 이걸 해결할 수 있죠. 이 학생을 뽑습니다. 이런 학생의 가산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문항 반응력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출제 한 번만 됐어요. 객관식에서. 그런데 지금 상태재 교수님이나 선진국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유럽이나 뭐 미국 쪽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쪽을 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고민 중에 있죠. 그래서 6번은 문항 반응 이론이 고전 검사 이론이 검사 총점에 의해서 문항 분석을 하는 데 비해서 문항은 각각의 불변하는 구획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문항 내적 합치도. 요 개념을 쓰시고 할 때 요 개념을 유사하게 쓰시면 됩니다. 문항 내적 합치도가 문항 하나하나의 고유한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뢰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계통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문항 내적 합치도, 문항 반응 이론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예전에 고전적인 검사 평가가 아니라 새로운 모델이죠. 그 다음에 더 알아봅시다. 네, 1번 고전검사 이론에 의하여 문항을 분석할 때 일어난 문제점은 1번은 피험자 집단 특성에 의해 변화된다. 이게 좀 큰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문항 발언 이론은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든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든 과학고를 진학하든 저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줘요. 문항 반응 이론은. 근데 고전검사 이론은 제 성적이 다 달라집니다. 제 수준도 달라지고. 네. 어디 가서는 9등급이 됐다가 어디 가서는 1등급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죠. 학생들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5등급이다. 그러면 전국 어딜 가나 5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죠. 그게 어떤 평가죠? 요겁니다. 중고참조평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5등급 받는 아이가 서울에 가서 5등급 받기 힘든 상황이죠. 네, 이런 걸 좀 개선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중고 설정 잘 하셔야 돼요. 중고 설정 잘해서 이 설정에 의해서 도달하면 5등급이야, 도달 못하면 4등급이야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 대부분 보면 요거를 거의 한 7, 80% 출제하셨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큰 맥락에서 보면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 상대평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여론은 약간 다시 정시 위주로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의 기조는 절대평가에서 자기평가로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교육부도 계속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바꿔야 되는데 여론이 지금 신뢰도 측면 때문에 선생님들 우리 수시 하면은 학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시 하면은 이제 수능이고
이게 신뢰도가 잘 확보되어 있잖아요. 신뢰도가 확보가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일반인 시민들이 이쪽으로 다시 가야 된다, 회귀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이 신뢰도가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도 측면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출제됐어요. 객관식이나 논술 형태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출제가 안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출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교육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네. 다시 갈게요.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2번은 피험자의 능력이 검사 도구 특성에 따라 달리 추정되고 3번 피험자의 능력은 답을 맞힐 문항수인 총점에 의해서 추정되므로 능력 추정의 정확성이 결여된다. 그래서 고정검사의 이론의 단점, 문제점, 그리고 선생님들 교육학 공부하시다 보면 단점이나 문제점 이런 건 출제 거의 안 됩니다. 주로 유의점이 출제됩니다. 왜냐하면 교육학은 긍정적인 학문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수님들을 찾아뵈면 다 긍정적이고 오래 사세요. 지금 뒤에 보십시오. 90 몇 세까지 삽니다. 타일러, 블룸 다 90 몇 세까지 살아요. 네, 엄청나게 오래 사십니다. 네, 다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문제는 잘 출제 안 하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걸 출제하더라도 유의점을 내시죠. 그래서 수행평가 유의점, 이게 정말 좋아. 그럼 단점 출제하겠어요? 아닙니다. 유의점, 이게 정말 좋으니까 너희가 유의해서 출제해야 돼. 이런 걸 하시는 거죠. 공부하실 때도 단점보다는 유의점, 그리고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문제점을 따지자면 1번에 굵은 게 피험자 집단의 특성에 의해서 변화된다. 그리고 문항수의 총점에 의해서 추정되므로 능력 추정의 정확성이 결여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항 이론의 장점이 뭔데? 그래서 1번 보시면 문항 반응 이론은 고정검사 이론이 검사 총점에 의해서 문항 분석을 하는 데 비해서 문항은 각각의 불변하는 고유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런 속성을 나타내는 문항 특성 곡선에 의해서 문항 분석을 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문항 특성 곡선의 별표 하나 칠게요. 문항 반응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항 특성 곡선입니다. 만약에 기출 지문에 문항 특성 곡선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뭘 추론하셔야 되죠? 문항 반응 이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고정검사 체제에 있었는데 문항 반응 이론으로 돌아간다? 개선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취지의 지금 문제 출제를 하겠다. 그런 입장의 지문이 나왔다는 거니까 추론하시면 됩니다. 제 수업 중에 특징이 키워드 중심입니다. 교수님도 항상 그걸 고민하세요. 그리고 항상 이 출제위원하고 채점자하고 다른 거 아시죠? 다릅니다. 이 사이에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협의도 많이 하세요. 하기 때문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키워드 중심으로 채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112페이지로 갈게요. 이 문항 반응 이론의 장점이 뭐냐면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할 때 쉬운 검사를 실시하여도 혹은 어려운 검사를 실시하여도 즉 검사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밑줄 칠게요. 검사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한다. 여기 밑줄 칩시다. 일관성 하면 선생님들이 떠올려야 될 개념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일관성 하면 중요한 게 신뢰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가서 진술할 때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됩니다. 일관되게 진술하면 신뢰도 높아집니다. 예, 이게 지금 현존하는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뭐 법원 관련된 기록들을 읽어보면 그걸 뭐라고 피의자라고 하죠. 그 사람이 진술이 일관되면 신뢰도가 높으니까 판사들이 그 사람 말을 믿어주죠. 네. 그리고 2번 검사의 난이도에 따라 피험자의 능력이 과대 추정되거나 가소 추정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학생들의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3번 고정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의 차이점 1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고정검사 이론은 검사 점수의 총합에 의한 분석이지만 문항 반응 이론은 문항 하나하나에 의해 분석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문항 내적 일관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4번 볼게요. 4번 보면 문항 반응 이론은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그리고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명칭과 개념을 쓰시오. 개념 명칭은 앞에 있네요. 그래서 개념은 문항 하나하나를 하나의 검사로 간주하여 문항 간의 유사성 혹은 특정의 일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문항 반응 이론 개념에서 나온 개념이죠. 여기. 그리고 이게 객관식 기출된 거거든요. 4번이 문항 특성 곡선에 의해서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 확인 방법.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
이 그래프가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 번씩 얘기 드린 게 지금 교육학 문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두 장으로 출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막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하냐면 제가 자꾸 출제를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요 안에 교육학 지식을 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무리인 것 같고 그 많은 교육학 지식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그 문제 분석해 보면 2014년도부터 2019년도의 변화 추세를 보시면 이때는 추상적으로 출제를 많이 하셨어요. 뭐 문화실조에 대해서 진단하라. 그래서 3.4점 이렇게 주죠. 그래서 문화실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그냥 요거 지문을 읽고 진단하라. 이렇게 3.4점 이렇게 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항 하나하나에 점수를 주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문항수를 늘리고 있어요.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문항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럼 신뢰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괜히 문항수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평가원에서. 네. 이때는 문제가 작았죠. 작았는데 이때 가면 갈수록 문제 수를 늘리는 거는 신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측면에서 한 장으로 출제하기에는 힘들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에 적응이 되면 제 생각은 두 장으로 또 가지 않을까? 두 장으로 가는데 일정량이 많으면 선생님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예전에 그래프 한번 나온 적 있죠. 그래서 그래프가 연관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프 나오면 제일 나올 가능성이 많은 그래프 중에 하나가 요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래프 있죠. 정규분포, 정상분포. 요 두 개가 그래프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볼게요. 요것만 하고 문항 반응 이론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는 게 좋겠죠. 네. 이쪽은 뭐냐면 확률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정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정답을 찍을 확률이고 요거는 학생의 수준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쪽이 낮은 거고 이쪽이 높은 거고 이쪽이 낮은 거고 이쪽이 높은 거고. 네.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볼게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습니다. 여기서 난이도 제일 어려운 문제는 변별도 어려운 거, 쉬운 거 이렇게 높은 거, 낮은 거 이렇게 할게요.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는 뭘까요? 제일 어려운 문제 몇 번입니까? 네, 4번이죠. 4번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문항 반응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문항 곡선입니다. 요거 분포 곡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 문제 풀 때는 요 선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그으세요. 이렇게 긋고 제일 오른쪽 수준이 제일 높은 거 요거잖아요.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제일 높은 게 요거 4번이죠. 그럼 제일 쉬운 거는 1번이죠. 이쪽에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변별도가 제일 높은 거는 변별도는 뭐로 보냐면 기울기로 봅니다. 어디서? 요 점에서. 요 점에서 기울기 제일 높은 거. 요거죠. 저는 1번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좀 약간 비슷하지만 얘가 더 높죠. 네.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제일 높으니까 변별도는 얘가 제일 높겠네요. 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거 기울기가 제일 낮은 건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중거 설정할 때 북마크 기법을 사용하거든요. 요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그때 가서 북마크 설정할 때 대략적인 걸 설명하면 선생님들이 교사 협의회를 합니다. 중거 설정할 때 한 4명의 교사가 모입니다. 협의를 하는 거죠. 학습 공동체를 형성해서 협의를 합니다. 우리 중거 설정 어떻게 할래? 그러면 A라는 교사는 3명으로 할게요. A라는 교사는 2번, B라는 교사는 3번, C라는 교사는 4번 이렇게 잡았어요. 요 정도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 요걸 중거로 삼자. 이 수준을. 네.
그렇게 했을 때 협의를 하죠. 그럼 평균을 대부분 냅니다. 그러면 3번이 되겠죠. 그럼 요 수준을 우리가 중거 설정을 잡자. 이런 기법이 북마크예요. 북마크입니다. 북마크. 책에 마크하듯이 마크한다. 이렇게 해서 전 요거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거 설정 기법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겁니다. 요것도 나중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곡선 이해되셨죠? 네. 제가 요거 그 학원 측에서도 제시를 해줬는데 이거 정규분포 표준 편차 요거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고 실까요? 네. 끄덕이신 분들이 많네요. 요거 하고 실게요. 그리고 왜냐면 저는 OT 강의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신경을 쓰냐면 제 말 잘하는 편은 아니고 뭐 이렇게 그런 건 못 해드리고 OT 강의라도 보시고 하나라도 더 배우시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도를 좀 많이 나가려고 했었어요. 제 입장은. 선생님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OT 강의 때 뭐 제 수업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설명해 드리는 게 OT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보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저 인강 듣는 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늦게 말씀드리네요. 그래서 그 교재를 미리 발송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오늘 교재를 받아가지고 미리 못 드려갖고 죄송합니다. 교재가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고 강의도 제가 오전에 물어보니까 오늘 업로드를 하기 힘들고 강의가 월요일부터 올라갈 거라고 하네요. 그분들도 쉬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좀 늦게 가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113쪽 볼게요. 검사 점수의 해석. 그러면 요거 다 봤네요. 다 봤고, 네, 요거 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분산입니다. 분산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굵은 거 있죠. 변수에 흩어진 정도. 이 두 개의 분포가 있습니다. 분산이 높은 거는 또 제가 번호를 안 했네요. 분산이 높은 거는 2번이죠. 흩어진 정도가 넓은 거. 네. 그래서 분산은 뭐라고요? 흩어진 정도입니다. 얼마나 흩어졌는지. 네. 그리고 표준 편차가 중요하거든요. 표준 편차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표준 편차 뭡니까? 예, 루트 씌운 겁니다.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돼요. 선생님들 중학교 때 루트를 배웁니다. 루트의 기능이 뭐가 있냐면 숫자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있으면 이거는 무한대로 가거든요. 1.5, 4, 1, 3 이렇게 가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숫자를 루트 안에 가두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측정하기 편하게 해줍니다. 무리수라는 숫자가. 네. 그래서 분산이 숫자가 커질 수 있거든요. 이걸 루트를 씌우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데이터가 나왔다. 이게 너무 크잖아요. 루트 씌우면 얼마죠?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활용합니다. 네. 그리고 3번 정상분포. 이런 분포가 정상분포입니다. 그러면 비정상분포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비정상분포는 요겁니다. 요게 무슨 분포죠? 부적분포. 이 그래프 딱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개념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블룸의 완전학습입니다. 블룸의 완전학습 책 보면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 우리나라 김호곤 교수님이 그 블룸의 제자였거든요. 그분의 책 표지에도 이 그래프가 있어요. 제 표지에도 이거 할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이런 학습자들을 이쪽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완전학습의 개념이 뭐죠? 95%의 학습자. 5% 학습자는 누구죠? 상위 학습자도 아니고 하위 학습자도 아닙니다. 둘 다 포함한 거. 요 끝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요 끝에 있는 아이들 좀 힘들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는 특별지도 해야 되겠죠. 특별지도 해야 되고 얘네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진짜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학습자들, 우리 대부분은 여기 있는 학습자입니다. 95% 있는 학습자들. 네. 그래서 요 학습자들을 학업성 치유를 몇 퍼센트? 90%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게 블룸이죠.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실현하셨어요. 네, 김호곤 교수님이 제자니까
블룸이 이 이론을 누구를 통해서 만드셨죠? 캐롤입니다. 캐롤한테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캐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수한 학습자는 없다. 열등한 학습자도 없고 다만 빠르거나 느린 학습자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우주볼 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브루너 학문중심 교육과정 회의를 했던 그곳에서 말했고 그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죠. 블룸하고. 네, 거기서 많은 토론도 하고 회의도 했거든요. 거기서 감명받아가지고 블룸이 완전학습을 개발하죠. 네, 그리고 항상 서신하고 캐롤하고. 네. 하여튼 여기 나오면 블룸이 완전학습이다. 또 딴 데로 갔네요. 제가 좋아하는 학자들을 말하다 보면 흥분이 돼가지고 원래 하던 거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네, 제가 블룸도 엄청 좋아합니다. 블룸의 제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김호봉 교수님 그리고 정봉무 교수님도 블룸한테 배웠어요. 네, 그리고 황정규 교수님 대부분의 우리 교육을 이끌어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 블룸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블룸하고 타일러하고 나이 차이가 한 열 몇 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정봉무 교수님도 타일러한테 배웠죠.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많이 가져오셨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선생님들 많이 하신 타바 있잖아요. 타바하고 타바가 타일러 제자인 거 아시죠? 네, 그럼 나이 차이는 동갑입니다. 둘이 친구예요. 친구인데 타바가 타일러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청했죠. 네, 그만큼 타일러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가서는 제가 타일러 얘기를 엄청나게 할 겁니다. 전 타일러로 시작해서 타일러로 끝낼 거예요. 그러면 교육과정은 다 해결된다고 저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은 정의에서 출발해서 정의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수학은 그런 거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런데 수학을 10년 가르치고 나니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가 아니었더라. 저는 이 나라가 나라냐 라고 할 때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 정의롭지 못하구나. 그래서 수학을 잘 배워서 너희가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애들한테. 그런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선생님들 보죠. 친절이다. 네,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 정의보다 더 중요한 건 친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우리 수학생들은 그 면접 볼 때 꼭 쓰십시오. 네, 제가 봤을 때는 친절이 제일 중요해요. 또 나갔네요. 네. 그래서 3번, 1, 2번 하는데 오래 끌었네요. 네. 3번 정상분포, 이런 걸 정상분포라고 하고, 이걸 부족분포라고 하고, 그다음 이런 분포를 뭐라고 하죠? 선생님들이 하면 안 될 거? 정적분포죠. 정적분포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저는 외울 때 정부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하죠? 정부의 요원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상분포고, 이쪽이 정적, 여기 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문제를 많이 출제하셨어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뭐 50점 미만으로 많이 구성을 하셨죠. 심지어 너무 낮아서 일괄적으로 10점씩 올려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게 학문중심 교육과정 폐해 중에도 하나죠. 네, 브루너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브루너의 논문을 보면 반성도 하십니다. 나는 결코 수월성을 위해서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을 위한 학습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반성한다 라고 10년 뒤에 말씀하셔요. 저는 그 부분도 대단하고 봅니다. 교사가 자기 반성을 한다는 거. 그래서 3대 고백록이 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루소. 지금 철학에서 루소가 중요합니다. 루소도 고백록을 쓰셨죠. 거기서 자기 반성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톨스토이죠. 이 세 분이 제가 알기로 고백록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상분포는 했고, 정상분포의 특징을 볼게요. 특징이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다. 반드시 좌우대칭입니다. 중심이 평균이고. 근데 이 분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수학생들. 이 곡선 누가 만들었어요? 수학의 3대 천재, 지구상. 저는 수학 얘기할 때 가끔 좋은데 선생님들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제가 수학이니까 수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학교 와서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 네. 수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힘이 되긴 하네요. 그래서 지구상에 수학 천재 3명이 있습니다. 유레카 위친분 이름이 뭐죠?
적분 발견하신 분? 아르키메데스. 네네, 맞아요. 오, 왜 수학이 아니신데 아시네요. 아르키메데스고, 그 다음에 뉴턴, 그 다음에 가우스. 이렇게 3대 수학 천재를 봅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가 만든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신의 함수다. 저의 함수다라는 게 아니고 신이 만든 함수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은 이렇게 분포되어진다. 다 조사해봐. 모든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키를 평균을 재볼게요. 다 모든 인간의 키를 재어봅니다. 재어보면 남성의 키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170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2m인 사람이 여기 있다면 여기 30cm 차이죠. 그러면 140cm인 사람은 여기 있다. 반드시.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동물의 스피드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동물은 빠른 동물이 있고 어떤 동물은 느린 동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을 기점으로 항상 이렇게 좌우대칭되게 돼 있다. 이게 자연의 섭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교육학 연구 분석에도 보면 전부 다 학업 성취도 분석해 보면 이런 분포를 이루게 됩니다. 조사 그 구간을 넓히고 학생 수를 늘리게 되면. 네. 그래서 블룸이 아이디어 얻은 것도 가르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근데 교사가 해야 될 일이 학습자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결국에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요.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이게 뭡니까? 성장이죠. 존 듀이의 핵심 키워드 성장입니다. 존 듀이 나오면 성장. 네. 그래서 정상분포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 그 다음에 분포 곡선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는 게 여기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되더라고요. 인간의 가능성은 끝이 없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은 인간의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페스탈루치도 그 말을 하셨거든요. 국어 선생님은 국어를 통해서 인간을 만들고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통해서 인간을 만들고 수학쌤은 수학을 통해서 인간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페스탈루치가. 네, 그리고 페스탈루치 하면 기억하셔야 될 게 3H죠. 헤드, 그다음에 하트, 그다음에 핸드잖아요. 저는 페스탈루치가 중요하게 보신 건 저는 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손의 가능성. 그래서 인간은 나는 것을 포기하고 손을 선택했다. 저는 이 말을 종종 쓰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손 활용을 잘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교육이 손교육이에요. 감각교육 이런 것들. 네. 코메니우스, 루소 이런 분들 다 감각교육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인간 나는 것을 포기하고 뭐를 만들죠? 비행기를 만들잖아요. 날아갈 수 있게. 네. 수업에 좀 집중할게요. 시간이 계속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근데 100분위는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100% 이렇게 뭐 상위 90% 이러면 내가 100명 중에 10명 안에 있다. 이런 걸 뜻하는 거죠. 네, 그런 거고 100분이 했고 표준점수 제 수업 이거 들어보신 분들 이거 하나 아실 건데 지포 하나는 얼마죠? 네, 8,413원이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G 값입니다. G1은 하나가 뭐냐면 G1 값은 84.14%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했었잖아요. 요거 있는 평균이고 여기가 G 값입니다. G1 값, G2 값, G3 값 이렇게 가거든요. 가면 여기에 퍼센테이지가 84.13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50%죠. 그럼 여기가 계산해보면 34.13%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꼭 외우십시오. 요게 제가 생각하는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고 위긴즈 맥타이가 말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요거 하나 알면은 다 풀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A라는 학생이 시험을 쳤습니다. 수학 시험을 쳤는데 평균이
7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이고 그런데 학생의 점수가 80점입니다. 80점 맞았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나중에 자녀를 키우게 되실 거잖아요. 그리고 뭐 조카나 사촌 동생들이 있겠죠. 그러면 너 몇 등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육자잖아요. 웬만하면 서열 이걸 지향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걸 지향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애들 성적 물어볼 때 야 너 몇 등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야 너 몇 점 받았어? 80점 받았는데요. 그러면 평균이 얼마야? 물어보고 70점인데요. 그럼 표준 편차 얼마야? 이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적표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 평균하고 점수하고 점수 차가 얼마죠? 10점이죠. 그런데 표준 점수가 10이잖아요. 그렇다면 한 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 구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조카의 점수는 84.18%요 구간에 있다는 거죠. 100명 중에 16등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생이 왔어요. 나는 90점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점수 차가 얼마죠? 20점이죠. 그럼 지읒값은 얼마죠? 2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건 뭐냐면 요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84하고 13하고 더하면 97이죠. 97%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상위 3%라는 거죠. 우리 수능 등급할 때 1등급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1등급이고 그 다음에 얘는 16%니까 12%까지가 2등급이거든요. 그쵸? 12%까지가 2등급이니까 얘는 16%니까 3등급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선생님들 얘가 몇 등이야 이렇게 안 물어봐도 이걸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문제로 갈게요.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 풀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제 풀면 끝낼게요. 1페이지 2002년도 기출인데 요거 표준 편차 구하라고 했잖아요. 표준 편차가 뭐죠? 분산의 루트 씌운 거죠. 분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흩어진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많이 흩어질수록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좁게 흩어질수록 표준 편차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가장 큰 집단이란 말은 밑줄 치고 가장 많이 흩어진 정도 찾아라는 거죠. 그럼 많이 흩어진 게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네.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표준 편차가 같겠네요. 흩어진 정도가 다 같으니까. 네. 그럼 2005년도 18번 ABC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거는 ABC 중에 뭡니까? 가장 많이 흩어진 거. 네, A죠. 네. 그 다음에 C가 바람직하겠네요. C 그래프가 블룸의 완전학습 입장이겠네요. 네. 그리고 그 문제 봅시다. 밑줄에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이 적절히 포함되고 중간 수준의 난이도 문항이 다수인 시험 점수 분포 가는 A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주고 지금 이런 성향들이 약간 있거든요. 객관식 지문에서 많이 또 문제를 출제하는 모습들을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 지문들이 지문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표준 편차가 가장 큰 분포,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건 많이 흩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A네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2페이지. 페이지 보시면 9번 보면 평균이 얼마죠? 70점입니다. 표준 편차가 10이고 얘 점수는 지금 모르네요. 이 4개 중에서 성적이 가장 높은 걸 찾아야 했으니까 1번이 원점수 50점이죠. 그러면 얘 지읒값을 찾아볼까요? 70점에서 20점 차이 나잖아요. 근데 미치죠. 그러면 왼쪽으로 하나, 둘, 지읒값은 2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요거 빼면 됩니다. 100에서 요거 빼면 되겠죠. 그러면 15점 얼마 하겠죠. 100명 중에 15등 정도 한다는 거겠죠. 이 아이는 지금. 그래서 1번은 그런 수준이고 지점수 1이라는 말은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죄송합니다. 97이네요. 네, 97입니다. 하위 97, 3포죠. 많이 못했네요. 예. 네. 지점수 1은 여기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다르죠.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3번 T점수. T점수 뭡니까? 선생님들. T점수 뭐냐면 이 만드는 분 이름 까먹었는데 션다이크 아시죠? 션다이크의 T자를 따와서 만든 겁니다. 이게 션다이크를 존경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여튼 T점수가 나는데 선생님 수능 찾잖아요. 수능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 치면은 표준점수 나오죠. 그러면 거기 뭐 60 몇 점, 70 몇 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T점수인데 5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 우리가 구한 요 G값 있잖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한 겁니다. 그런 점수 제도거든요. 그래서 T점수가 50이라는 거는 50이 평균이에요. 딱 중간이라는 거죠. T점수가 중간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은 여기 있는 거고 100분위도 50이니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3번, 4번은 이렇게 3번, 4번 위치는 여기고 1번 위치는 여기고 2번 위치는 여기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7번 해석한 거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냈으니까 1번부터 볼게요. 네 과목 중 개인차가 가장 큰 과목은 과학이다. 개인차가 제일 크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표준편차가 가장 크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럼 표준편차가 가장 큰 거는 뭐죠? 과학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영어 점수를 100분위 점수로 변환하면 100분위가 50이 된다는 말은 G값이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어 점수 볼게요. 85점 맞았고 평균이 85점이다. 그럼 G값이 0 맞죠? 그러니까 100분위 50이 된다 맞고. 수학 점수를 9등급으로 환산하면 1등급이다. 수학 점수 볼까요? 수학이 77점 맞았네요. 77점 맞고 평균이 72점이고 표준편차가 10이네요. 그러면 이 점수차가 얼마입니까? 5점이죠. 5점이면 10이래야 한 칸인데 5니까 반이죠. 그래서 0.5가 되겠죠. 그러면 G1 값이 84.13인데 이 중간에 있다는 거겠죠. 그럼 대략 이 중간 값이 34니까 17, 67, 68, 68 정도 되겠네. 68 이상이 될 겁니다. 이쪽이 분포가 크니까. 네. 그리고 수능 및 모든 시험은 전부 다 1 또는 2 어렵게 되면 0.5 이렇게 될 겁니다. 절대 뭐 0.23 이렇게 출제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출제하면 제 목숨을 바쳐서 항의를 할게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절대 그렇게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0.5니까 낮은데 1등급이면 여기 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틀렸고 4번 바로 갈게요. 4번 보면 네 과목의 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하면 국어 표준점수가 가장 높다. 국어는 보면 80점에서 63이니까 표준편차가 8인데 벌어진 동도가 가장 크죠. 네 점수가 중간값하고 너무 벌어졌죠. 그래서 점수가 가장 높네요. 표준점수로 변환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4번. 이해되셨죠? 네, 마음이 급하네요. 시간이 자꾸 가고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할게요. 스테나인 나왔으니까. 요게 뭐냐면 표준 점수를 등급화한 겁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8, 9 이렇게. 이게 수능 등급제잖아요. 근데 스테나인 점수는 뭐냐면 9부터 시작합니다. 점수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등급이 9점입니다. 스테나인 점수로. 그 2등급이 8점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능에서 나 9등급 받았어. 그럼 스테나인 점수 몇 점? 1점이 되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선생님들 학교 가서 애들 수능 관리하고 등급 관리 하셔야 되니까 1등급이 몇 퍼입니까? 4%죠. 2등급이 7%죠.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3은 네, 10이죠. 4는 17이죠. 5는 20이고 6은 다시 17이고 중간을 기점으로 대칭돼요. 7은 10이고 8은 다시 7이고 9는 4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저 외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수학하는 분들은 다 외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1은 4다 이거 하나만 외우세요.
그러면 1은 4니까 4, 2, 8, 4, 3, 12, 4, 4, 16, 4, 5, 20. 이건 다시 거꾸로 가니까 16, 12, 8,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냥 구분하시면 돼요. 뭐 난 정확하게 할래 그럼 요거 7로 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이렇게 엄밀하게는 우리가 안 물어보니까. 네. 그러면 수업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수업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